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라디오 앞에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게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52, 중견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사람들이 남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업, 성공, 돈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심장이 멎을 뻔한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류만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청년을 보는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동자, 기시감이 드는 웃음선, 그리고 제게서부터 흘러나온 듯한 습관, 말투, 몸짓.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중반부에 들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지원자분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잠시 고민하듯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요. 어머니는 박소연입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 그 이름을 듣자 25년 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밤이 정확한 냄새와 온도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그 친구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은 정확히 그 사람과 제 얼굴을 반반 섞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 친구가 내 아들인가? 면접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이미 제 인생은 그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어머니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되묻자 지원자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박소연이요. 소연 맞아요. 그 이름을 세 글자씩 또박또박 들을 때마다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소연, 그녀는 제 중학교 동창이자 제가 유일하게 결혼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던 겨울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급격히 멀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몇 달 뒤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연 유학 갔다며? 갑자기 학교도 그만두고 뭔 일이 있었대?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뒤 그녀의 아들이 제 회사 면접장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면접관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원자분 죄송하지만 혹시 어머니는 혼자서 키우셨나요? 제 질문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셨죠.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부터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급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이요? 네, 암 선고 받으셨어요. 저도 일을 빨리 구해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면접 보러 온 겁니다.
저는 청년의 말을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제 피를 나눈 아들이 맞다면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을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불현듯 상상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자분. 제가 말했습니다. 면접을 잠시 중단해도 괜찮겠습니까? 청년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장을 나서며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묻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네. 혹시 지금 당장 사람 하나 찾을 수 있을까? 예. 누구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시 주저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연.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면접장을 나온 직후부터 제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 아이가 내 아들일까? 저는 비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박소연 혹시 예전에 우리 회사 고객 명단이나 직원 파일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학교 동창이신 그분인가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표정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찾아봐. 비서는 곧장 자료실로 뛰어갔고 저는 회장실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25년 전 겨울. 그때 왜 그녀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을까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다면 이건 단순히 우연한 면접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어떤 운명의 심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어디에 소연이가 어디에 있지? 비서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입니다. 작은 개인 병원, 종양치료 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 주소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불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갈 거야. 운전 준비해. 비서는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약간의 비냄새가 섞인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정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 안에 25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있고 어쩌면 제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 청년이 매일 오가는 곳이겠지요.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박소연 씨 입원해 있습니까?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02호실입니다. 가족분이세요? 가족. 그 말은 제 가슴에 짧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지인입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엘리베이터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제 맥박도 함께 올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띵! 문이 열리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502호. 문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리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인생이 바뀐다. 그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면접장에서 마주했던 그 청년, 바로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놀란 눈으로 멈춰 섰습니다. 면접관님?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청년은 경계 반, 놀람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죄어오는 걸 억누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뵐 수 있을까요? 청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긴 한데 깨우셔도 괜찮을까요? 괜찮네. 아니,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청년은 문을 열어 저를 병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바람 소리와 산소 공급기의 일정한 리듬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정말 오래 묵은 그리움을 그대로 품은 듯한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얼굴은 많이 여위었고 머리카락도 대부분 빠져 있었지만 눈가의 형태, 입술의 모양, 그리고 자는 모습조차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데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향해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저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남준호?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제 이름을 부르더니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말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저를 25년 전 그 시절로 단숨에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소연아, 나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낙엽처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혼란, 긴장, 그리고 어딘가 불길한 직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내 아들이니?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를 떨군 채 또다시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쩌면 말보다 더 강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다. 병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지금 말할 수 있겠어? 그녀는 마치 긴 시간 동안 잠겨있던 문을 조심스레 여는 사람처럼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청년 그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혼란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나와? 소연은 입술을 꼭 깨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끄덕임. 그 순간 당황과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듯 제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키운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제 목소리는 저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제가 쏟아내는 말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나도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때 내 아버지 너무 반대했잖아. 소연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그간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집에 찾아왔었어. 내가 모르게. 그리고 너와 나 더 이상 만나선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셨지.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소연이한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내게 돈 봉투를 내밀었어. 그리고 내 아들의 발목을 잡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 저는 그 말에 온몸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소연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 임신이었어. 근데 내 아버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25년 동안 숨겨온 고통을 조용히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그때 내 상황을 보니까 너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너희 집은 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몰랐던 모든 일, 소연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무게, 그리고 제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조차 무지했던 저 자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청년, 제 아들이자 소연의 아들이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는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겁니까? 그 질문은 저의 모든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죽도록 고생하면서요. 그의 말은 저를 향한 날 것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면접 자리에서 나타난 사람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청년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끝인가요? 제가 어머니가 겪은 고생이 그 말 한마디로 그의 눈가가 붉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마음, 버려졌다고 느껴온 세월, 그리고 오늘 느껴지는 배신감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둘 다 그만해. 그녀는 병색 짙은 얼굴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아줘. 제발. 저와 청년은 즉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너한테 원망 없었어.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을 교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알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나 충분해. 그녀의 말투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천히 뒤돌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원해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청년은 창가에 등을 돌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저에게도 무언가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먼저 말해줘야 할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 상황을 이대로 둘 순 없겠지. 저는 청년의 등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무개 씨, 그는 천천히 뒤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붉어진 눈, 상처받은 표정, 그리고 그 안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는 기대와 두려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청년 역시 숨을 들이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 아닐까요? 청년은 제 말을 곱씹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서로가 피하고 싶었던 가장 두려운 문을 함께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빠르게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 청년은 회사 최종 합격 여부도 보류된 채 저와의 관계만큼이나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 질문은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맞다면? 그건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과거의 잘못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이 소연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잘 안 넘어가고 통증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저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소연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회사 내부에서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히 회장실로 뛰어와 말했습니다. 면접 보던 청년이 회장님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회사 내부에, 아마 병원에서 목격한 사람이나 면접장 직원 중 누가 흘린 것 같습니다. 본부장들 사이에서도 이미 얘기가 도는 중입니다. 회사 상층부의 몇몇 임원들은 벌써부터 도덕적 결함 운운하며 저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사생아, 회장 자리를 노린다, 회장님이 감춘 비밀, 이런 식의 말들이 얇은 벽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찾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앞에서 그런 저급한 소문을 결코 들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삶을 버티기 위해 입사 면접을 보러 왔던 젊은이일 뿐이니까요. 저는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밝혀라.
그리고 회사 내에서 그 아이에 대한 언급, 절대 허락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회장실 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사생활하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 들으려고 면접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하고 싶어서 온 건데,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내 잘못이 아니다. 청년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하게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저에게 또 하나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의 병세는 며칠 사이에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누워 지냈고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래, 나야. 소연아, 내가 왔어.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너무 상처 주지 말아줘. 저는 그 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처 안 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든 아니든 내가 책임질 거야. 소연의 눈가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그리고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뒤 청년이 조용히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꿈인데? 그는 잠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물류회사에 들어오려 한 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는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듯 이어졌습니다. 설계입니다. 원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고백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현실 때문에 꿈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도 꿈을 꾸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누군가의 아들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 온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잘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주고 싶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아이의 인생은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의 보호와 응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 회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걸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회장님께서 저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평소 쓰시던 집무실이 아닌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문을 열자 남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저를 등진 채 말했습니다. 강민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이름 제 어릴 적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서류에는 절대 적힌 적 없는 어머니만이 부르던 이름이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회장님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너 민호가 맞지?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눌러놓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듯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죄송하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 회장님은 제 어깨를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너희 엄마를 지킬 힘이 없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버려진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다. 알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널 찾지 않았겠느냐.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요? 내 어머니한테. 며칠 뒤 저는 남 회장님을 모시고 어머니 산소로 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남 회장님은 묵묵히 무릎을 꿇더니 조심스레 산소 앞에 국화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너와 아이에게 책임지지 못해서. 정말 많이 늦었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품고 있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으셨겠죠.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남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호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남 회장님의 아들이자 그분의 회사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의 생일날 저와 아버지는 함께 산소를 찾아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남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구나.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행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씩 채워나가며 새로운 가족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아버지라고 부른 후 저희 둘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과 따스함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제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야 아니 요즘은 뭐라고 부르지? 민호라 부르면 되겠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한 뒤 아버지의 표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행복한데 미안한데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에게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미처 제게 주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습니다. 봉투에는 민호 아빠에게, 그리고 작은 글씨로 혹시 우리 민호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몰랐다. 알았다면 분명 널 사랑했을 거다. 저는 편지를 쥔 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 뒤로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많이 미안하다. 그날은 저희 둘이 처음으로 함께 버거운 감정을 나눈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 엄마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젊은 시절의 두 사람. 지금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청춘의 얼굴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가 회장님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많은 걸 포기해야 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작 20살 대학 1학년이던 시절, 그분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고 어머니는 짐을 싸서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때 너희 엄마가 아픈 데다가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려웠다고 들었다. 내가 알았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거다. 제가 몰랐던 모든 진실이 조각조각 제 앞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세월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갈등, 아버지가 제 진짜 정체를 밝히자 회사 내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말들이 많았죠.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아들, 검증도 안 된 사람에게 후계자 자리라니? 회장님의 감정적 판단 아닙니까? 저는 처음으로 가족 문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회사의 가치를 이해할 사람이다. 아버지의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영 수업, 보고서, 분석, 현장 실습, 프로젝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 회사의 미래다. 아버지의 그 말은 때로는 잔인할 만큼 엄격했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고 회사 후계자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민호 씨죠? 저는 당신 어머님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예요.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들려준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날 밤 그분이 병실에서 들었던 말, 민호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단지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문장, 우리 민호 행복하게 살아줘.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랫동안 병실 복도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너에게 행복을 바라셨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마음 깊숙이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매주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꽃을 정성스럽게 손질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그 주에 있었던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나와 함께 살 생각은 없겠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제 생활이 있었고 갑자기 아버지와 한 집에 산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다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웃음이 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런 게 정말 꿈만 같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부어머니가 바라던 그 모습으로 몇 달 뒤 기업 후계자 공식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 이 회사를 함께 이끌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제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플래시와 카메라,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 오직 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사진, 제가 가장 원하는 한 사람. 나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할게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아버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은 길었지만 앞으로 함께 채워갈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길고 따뜻할 거란 거리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여러 조직을 깊숙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아버지 회사라는 생각만 했지만 지금은 철저히 제가 이끌어야 할 회사라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 또한 달라졌습니다. 후계자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으로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제대로 하네. 현장까지 직접 내려올 줄은 몰랐다. 보고서도 꼼꼼하네. 회장님 아들 맞아? 그 말들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저를 더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가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고 3개월 뒤 회사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력 계열사 중 하나가 경쟁사와의 가격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사회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사회 임원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런 문제는 오래된 경영진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초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봐라. 너라면 할 수 있다. 그 말은 제게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저를 믿는 진짜 아버지의 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내려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생산팀에서, 유통 현장에서, 물류센터에서 모두가 같은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낡은 방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저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20년 된 시스템을 정리하고 AI 물류 최적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비용이 말이 되나? 젊은 사람 특유의 이상론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단 한마디로 결정했습니다. 민호의 안을 따르겠다.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물류 속도는 30% 증가했고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선 말이 돌았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진짜다. 운이 아니야. 제대로 해냈어. 그제야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 회사를 살린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이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 부사장님,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런데 직접 내려와서 우리 얘기 들어주는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통해 저는 사람의 진정성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가 가진 문제점을 직접 챙겼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크게 느낍니다. 현장 의견을 먼저 듣고 계획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임원들조차 놀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리스마와 단호함으로 회사를 이끈 분이었고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 두 힘이 합쳐지자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왠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제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민호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다. 전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주총회에서 아버지는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호가 이 회사의 새로운 회장이 될 것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어떤 찬사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많은 사람의 박수 속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제가 회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이름을 딴 복지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소연문화재단.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은 직원 자녀 장학금부터 암환우 치료 지원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일을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AI 단계 확장, 해외 지사 설립, 신사업 진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언론에서는 말했습니다. 창업주가 만든 기업을 아들이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미 나보다 훌륭한 회장이다. 저는 그 말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완성된 가족. 어느 봄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이 잔잔히 흔들리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앞에 조용히 내려앉아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민호 정말 잘 컸어. 저는 그 옆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약속. 바람이 살짝 불며 어머니 사진 위에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웃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우린 처음부터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다시 만났을 뿐이죠.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소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회장으로 취임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신사업도 탄력을 받으며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걸 뒤엎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늦은 밤 제 비서가 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해외 사업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 숫자들이 제 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지사에서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매출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날 새벽 저는 바로 유럽 지사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내부 직원을 매수해 핵심 기술 자료와 공급망 정보를 뺏어간 뒤 유럽 시장 전체에 덤핑 가격으로 물량을 풀어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기업 간 전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작된 데이터가 당사 핵심 시스템에 직접 접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 즉, 회사 내부 고위급 인사가 배신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회사 내 모든 문서와 로그 기록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파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속 기록의 마지막 라인. 그곳에는 제가 알고 있던 가장 신뢰하던 한 고위 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회사를 지키던 사실상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배신자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아버지께 보고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믿던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를 함께 일군 동료였다, 민호야. 아버지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아파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그 사람은 정말 한날 한시를 함께한 전우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맞다.
내가 회장이다. 내가 이 회사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은 아버지가 제게 준 또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원의 해임과 법적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회사를 지킨다는 건 이런 고통도 함께 짊어지는 거다. 넌 잘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어깨를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부 배신자를 정리한 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쟁사는 우리가 핵심 시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가격을 더 낮추고 우리 고객을 다 뺏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본사 임원들과 세계 각국의 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존재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망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가 창립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지사 물류 전체를 새 시스템으로 교체, 핵심 사업군 비밀 유지 강화를 위한 내부 구조 개혁, 경쟁사의 덤핑 전략을 역으로 이용한 가격 및 공급 포트폴리오 전략, 6개월 단기 집중 프로젝트 추진. 임원들 대부분이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민호 말대로 하자. 그 말 한마디가 전략회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유럽, 미국, 베트남, 인도, 아랍권까지 직접 바이어를 만나고 직원들에게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어떻게 단기간에 합니까? 위험 부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전국 전 세계 직원들이 조금씩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쟁사가 투입한 물량은 점점 수익성을 잃었고 오히려 자체 시스템 부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새로운 공급망 체계가 자리 잡으며 수익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우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쟁사는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해진 회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전투가 끝난 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제 정말 내가 배우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아마도 이런 순간을 보고 많이 웃으셨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난 이제 정말 걱정 없다. 내가 있으니 이 회사는 계속 강할 거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와 아버지를 지킬 자신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회장이다. 마지막 장면. 그날 저녁 저와 아버지는 작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아버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지켜내는 일, 그 모든 것이 결국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회사가 안정되고 저는 일상의 여유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컨퍼런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금융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30대 중반 한국 여성.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눈빛이 매우 따뜻하고 또 강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대화부터 자연스러웠습니다. 업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공유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문득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가족을 만들어도 좋겠다. 하지만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가족사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와 책임 때문에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됩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랑은 책임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가 진심이라면 그녀는 너를 이해할 것이다. 그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히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은 정말 떨리네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민호야,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다. 내가 증인이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마음속 깊이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마주보며 차를 마시고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가정이라는 피난처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둘만의 산책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서서히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안고 우리 민호의 아이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회사도 아닌 바로 가족이다. 아버지와 저는 종종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회사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서로 배우며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와 아내는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첫걸음을 떼고 첫 말을 할 때마다 집안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가정의 행복,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두려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히 지켜보며 민호야, 이제 너는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 살아갈 길을 모두 포용해주는 듯 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아내와 저는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작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와 가정 모두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고 저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과 회장의 역할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너와 아버지가 함께라면 충분하다. 저는 가끔 아이들을 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완전합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과 고난, 위기와 갈등은 이 작은 행복 앞에 의미를 잃고 저는 마음 깊이 평화를 느낍니다.